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히가시노 게이고. 정오가 지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스키어 몇 명이 스키를 짊어지고 리프트 승강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전원 신세 개발 스키부원이었다. 평소에 있는 유니폼이 아니라 각자 다른 스키웨어를 입고 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모 회사의 스키팀이 보란듯이 연습을 하면 세간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 도리고의 신고의 훈련은 평소대로 진행하라고 가이즈카에게 말해두었다. 크로스컨트리는 알파인과 달리 스키 슬로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의 눈에 띌 염려가 별로 없다. 더구나 신고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든 이 합숙 기간에 스키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파인 팀 코치인 다카쿠라는 구석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당연히 표정이 밝지 않다. 유즈키가 빈 그릇이 담긴 쟁반을 반납한 후 다카쿠라에게 다가갔다. 카자미 선수는 어쩌고 있습니까? 그녀도 연습하러 나갔나요? 형사와 삿포로에 갔어. 참 그렇지. 펠리터 가지러 간다고 했죠. 안 그래도 지금은 스키를 탈 정신이 아니지. 유즈키가 옆자리에 앉았다. 충격이 꽤 큰 모양입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군. 난 그저 우수한 스키 선수를 육성하고 싶을 뿐인데 선수들 역시 실력 있는 스키어가 되기만을 바랄 테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원. 탤런트도 아닌데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잡지 화보를 찍고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노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서 다카쿠라는 유즈키를 올려다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자네한테 이런 불평을 하는 게 아닌데. 심정은 이해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맡겨보자고요. 맥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다카쿠라를 혼자 남겨두고 유즈키는 레스토랑을 나왔다. 로비로 걸어가면서 왜 일본 스포츠 관계자들은 다 저 모양이지? 하고 답답해했다. 다카쿠라는 스키 코치 노릇을 하면 왜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해도 본질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키뿐만 아니라 기업이 스포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에게 인기가 생기면 기업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미지도 좋아진다. 인기의 지름길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다. 다카쿠라는 그 때문에 고용된 것이다. 뒤집어 말해서 메달을 땄는데도 인기가 없다면 기업으로서는 아무런 이점도 없다. 그래서 광고 활동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선수들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 전략을 짠다. 그 전략은 다카쿠라의 선수는 스키면 잘 타면 된다 라는 단순한 발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추진된다. 이번 같은 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히다 카자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다면 사고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열광적인 팬이 스토커로 변하고 그러다 끝내는 어떤 이유로 선수를 증오하기 시작하는 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그런 사례일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런 스토커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로비에는 분명 형사로 보이는 남자들의 모습도 있었다. 버스 사고가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바로 직전까지 범인이 이 호텔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상한 인물에 대한 목격 증언을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로비 한 모퉁이에 있는 티 라운지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버스 사고에 관한 정보가 몇 가지 검색되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운전사가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까지 있었다. 도경 본부는 의도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분간 매스컴에 공표하지 않을 속셈인지도 모르겠다. 손 언저리에 그림자가 생겼다. 유즈키가 얼굴을 들었다.
히다 히로마사가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자미 선수와 삿포로 집에 간 거 아니었습니까? 유즈키가 물었다. 그쪽은 본인과 경찰에 맡겼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여기 앉아도 되겠나? 유즈키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히다가 물었다. 그러시죠. 하고 유즈키가 대답했다. 히다가 자발적으로 유즈키에게 접근하다니. 흔치 않은 일이다. 히다가 의자에 앉자 웨이터가 다가왔다. 그는 커피를 주문했다.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 히다가 유즈키의 휴대전화를 보고서 물었다.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도한 정도입니다. 그렇겠지. 고타니 부장이 난처하겠군. 그 찡그린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예의 협박장 건이 지금 당장은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알려지면 야단법석이 나겠죠. 그 협박장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카자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게 달갑지 않은 인간의 짓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도무지 그게 어떤 인간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카자미 선수가 세계적인 스키 선수라면 라이벌 진영에서 획책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히다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 녀석은 아직 알에서 채 깨어나지도 않은 수준이야. 월드컵 수준은 상대조차 않을 텐데.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협박장의 목적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죠. 대체 무슨 생각이냔 말이야, 범인은. 히다는 먼 곳을 바라보듯 망연한 눈빛을 했다. 커피가 나왔다. 히다는 설탕도 넣지 않은 채 뚱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즈키는 생각했다. 이 인물이 이렇게 알맹이 없는 얘기를 하기 위해 굳이 접근해 왔을 것 같지는 않다. 히다 씨, 무슨 할 말이라도. 히다는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카자미의 홍보 담당이 되었다던데 본업 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예의 그 유전자 연구 말일세. 유즈키는 뜻밖이라는 생각으로 히다의 얼굴을 보았다.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고맙습니다. 심경에 변하십니까? 그 후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잠옷 관심이 생기더구만. 어떤가? 아직 우리 부녀의 유전자에 관심이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죠. 자네 이론이 이런 거였지 아마.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타고난 재능이 크게 좌우한다. 그리고 그 재능이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패턴을 발견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유력합니다. 인류 체조 선수에게서 발견된 거죠. 체조계 부모에 이어 자식까지 성공한 예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F 패턴이라고 부르는 패턴으로 이름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히다가 손을 저었다. 그 패턴이 카자미의 혈액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얘기였지. 그러니 아버지인 나도 그 패턴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카자미는 나 혼자만의 자식이 아니지. 그 아이에게는 엄마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죠? 히다가 윗도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다. 전에 혈흔에서도 유전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틀림없나? 물론 가능합니다.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군. 그럼 이건 어떻겠나? 히다는 케이스의 뚜껑을 열어 유즈키 앞에 놓았다. 검사가 가능하겠나?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조그만 종이 쪼가리였다. 검붉게 물든 자국은 자세히 보니 피로 찍은 손도장이었다. 이건 어떤 여자의 것이라고 해두지. 어떤 여자라면 짐을 정리하는데 옛날 편지가 나왔어.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아내의 서명이 있고 그 밑에 이 자국이 찍혀 있더군. 유즈키는 고개를 쳐드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어떤 계약서였습니까? 무척 궁금한데요. 자네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관심을 가져봐야 득될 것도 없고. 그러나 내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 계약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구만. 필적은 아내의 것과 비슷한데 그래도 확증이 없어. 아하, 유즈키는 그제야 전후 사정이 이해되었다. 그러니까 이 혈흔의 DNA를 검사하려는 거군요. 카자미 선수와 모녀 관계가 확인되면 계약서는 진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래, 어떤가? 이제 흥미가 있나? 네,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제게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네에게도 이득이 없지는 않을 거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유즈키가 플라스틱 케이스를 손에 들고 혈흔을 내려다보았다. 친자 확인을 하는 김에 스포츠 유전자 패턴을 조사해도 좋다는 뜻이로군요. 그래, 이 혈흔에 한해서는 뭐든 마음껏 해도 좋네. 정말입니까? 내가 농담이나 하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나? 유즈키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그 검사 의뢰 받아들이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겠나? 비용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연구에 협력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하겠는데 이 혈흔에 대해서 마음껏 조사해도 좋다고 했을 뿐이네. 내가 협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혈흔을 검사해서 자네가 말하는 그 스포츠 유전자 패턴이 카자미와 같게 나온다면 안타깝지만 자네가 지는 거지. 나와 카자미의 스키 기술과 유전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일 테니까. 유즈키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다. 연구에 이기고 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돌아가신 사모님에 대해서 약간 조사하게 될 뿐이죠. 운동 능력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다만 그 유전자가 아버지와 딸을 톱스키어로 만들었다는 드라마틱한 보고서는 쓸 수 없으니 안타깝겠지만요. 집요하게 구는 것 같아 미안한데 카자미나 나나 톱스키어가 아니야. 일본 사람 중에서 기록이 조금 좋은 평범한 스키어일 뿐이라고. 또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긴데 내 아내는 평범한 스키어조차 아니었어. 평범한 주부, 평범한 엄마였지. 우리의 연구에 평범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검사해보죠. 이 혈흔에서 카자미 선수의 패턴이 발견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입니다. 그럼 그때는 히다 씨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유즈키가 눈을 치켜뜨고 히다를 보았다. 히다는 입술을 한 일자로 꾹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알겠네. 그때는 협력하도록 하지.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전자 검사를 해도 좋다는. 유즈키는 재삼 확인했다. 그렇다고 하잖나. 단 이번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었으면 하네. 월드컵? 이번이라면 일본에서 개최되는 대회 말입니까? 그래. 개최국에 특혜가 있으니 출전 티켓이 많아. 일이 순조롭다면 카자미도 선발되겠지. 그 대회는 그 녀석의 인생에 큰 재산이 될 거네. 그러기 전에 이상한 정보를 그 녀석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네. 이상한이라니 정말 혹독한 의견이로군요. 유즈키는 씁쓸하게 웃다가 이내 정색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별일 없으면 스키 연맹이 그녀를 우선해서 선발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있어서요. 경찰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신세계발이 카자미 선수의 사퇴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희다는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한숨을 살짝 내쉬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카자미의 출전이 무산되는 시점에 자네에게 협력하겠네. 정말이시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 정말이야. 나 그런 일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네. 유즈키는 플라스틱 케이스와 히다의 얼굴을 번갈아 본 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 검사해보죠. 결과는 언제 나오지? 대개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서두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3, 4일쯤 걸릴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네. 그럼 이만. 히다는 커피값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리를 떴다. 유즈키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종이 쪼가리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피로 찍은 도장이라니. 먼 옛날 얘기다. 계약서 운운했는데 과연 사실일까? 만약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고집센 히다가 연구에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웬만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버스 사고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고개를 비틀면서 유즈키는 케이스 뚜껑을 닫았다. 히다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일반 손님들이 레저로 스키를 즐기고 있다. 그는 카자미를 처음 스키장에 데리고 갔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스키의 재능이 없었더라면, 또는 그걸 몰랐더라면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즈키는 아마 히다를 의심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토록 완강하게 협력을 거부하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하고 의심해도 어쩔 수 없다고 히다는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의심한들 유즈키는 진상을 알 도리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히다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사나흘 후에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스포츠 유전자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혈흔의 주인이 카자미의 친엄마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다.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분명하게 결론이 나면 가미조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작정이다.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할 생각이었다. 카자미를 돌려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카자미 본인에게 언제 알리느냐 하는 것이었다. 숙고한 끝에 이번 월드컵 후로 정했다. 진상을 알면 그녀도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히다는 카자미의 최고의 활주를 두 눈에 각인해 두고 싶었다. 물론 그 바람이 당치도 않은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신도 안다. 그녀로서는 스키가 어쩌고 할 계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때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의 화살을 상상하면 히다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 하지만 카자미가 받을 깊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게 자업자득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가미조의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 히다는 프런트로 걸어갔다. 젊은 남자 직원이 할 일이 없어 따분하다는 듯 서 있었다. 그런데 히다를 아는지 금세 알아보고는 얼른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고를 당한 손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혹시 아나? 네, 알려드리죠. 프런트 직원은 카운터 위에서 메모지를 찾아 뭐라고 쓰기 시작하더니 그 메모지를 히다에게 건넸다. 병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삿포로에서도 유명한 종합병원이다. 고맙네 하며 히다는 메모지를 받았다. 호텔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여기까지
자기 차로 왔다. 주차장은 군데군데 눈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는지 차들의 지붕에는 눈이 쌓여 있지 않다. 제일 끄트머리에 마이크로버스가 서 있었다. 물론 사고를 낸 차는 아닐 것이다. 운전사를 찾아보았지만 근처에 없는 듯 했다. 이러니 제3자가 버스에 어떤 장치를 하자고 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병원까지는 2시간쯤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병원에 가서 뭘 어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아무튼 일단은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히다가 가미조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가미조가 이대로 죽는다면 카자미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계속 지켜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 직후에 히다는 고개를 몇 번이나 세게 옆으로 저었다.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다니 당치도 않다. 게다가 그 사람은 자기들이 지은 죄의 피해자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미조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히다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30분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면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 안쪽에 바로 안내 창구가 있기에 담당 여직원에게 버스 사고로 입원한 가미조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족이신가요? 아니, 지인입니다. 현재 그 환자는 가족이 아니면 면회하실 수 없습니다. 여직원은 다소 무뚝뚝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면회는 못해도 괜찮아요. 상태가 어떤지만 알면 되니까. 안내 창구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주치에게 물어보셔야겠는데요. 여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안내 창구에서 무책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요. 양해해 주셔요. 라며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이래서야 여기까지 찾아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돌아보니 카자미가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형사 니시지마도 있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아빠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이 좀 돼서. 히다가 목소리를 죽여 다시 말을 이었다. 어쩌면 너를 대신해서 변을 당한 건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냐. 눈빛은 슬픈데도 카자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빠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너도 그러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밝혀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고들 말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그렇구나. 히다가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제야 카자미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협박장과는 관계없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저씨 내 팬이라고 했어. 악수까지 했고. 그러니까 면회 오는 거 이상한 일 아니잖아. 우리로서는 이목을 끄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니시지마가 끼어들었다. 어차피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말이죠. 여전히 의식이 없는 겁니까? 만약 있다면 두 분이 문병을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났을 겁니다. 니시지마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얘기는 나눌 수 없어도 괜찮아요. 만날 수 없다면 이것만이라도 전해드리려고. 카자미가 꽃다발을 들어 올렸다. 그 가운데에 카드가 끼어있다. 압니다. 펜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니시지마는 대합실 쪽으로 걸어갔다. 멀어지는 형사의 뒷모습을 확인한 후 카자미가 히다를 보면서 입을 삐죽였다. 집에 있는 펜레터
전부 형사에게 줬어. 그래, 다카쿠라 코치한테 들었다. 내 팬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카자미가 그렇게 중얼거릴 때 남녀 한 쌍이 안내 창구로 다가갔다. 60이 안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남자가 창구 안쪽으로 몸을 들이밀더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환자 중에 가미주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 소리에 히다와 카자미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실례지만 가족이신가요? 담당 여직원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쪽은 가미조 씨의 부인이십니다. 남자가 그렇게 말하고서 뒤에 있는 여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히다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보았다. 50 전후로 보이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콧대가 높고 윤곽이 또렷한 얼굴이다.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표정이 없었다. 안내 창구 여직원이 가미조 노부유키가 있는 병실 번호를 말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금방 면회를 할 수는 없는지 그 층에 있는 간호사실에 가서 다시 문의하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남자는 가미조 부인 쪽을 돌아보았다. 자, 가시죠.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걸음을 내디뎠다. 카자미가 부인의 등을 향해 말을 건넸다. 앞서 걷던 작은 남자가 먼저 돌아보고 뒤따라 부인도 몸을 돌렸다. 카자미가 그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저기요, 가미조 씨 가족분이신가요? 부인이 동행한 남자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둘 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그쪽은... 남자가 물었다. 아, 죄송합니다. 전 히다 카자미라고 해요. 신세계발 스키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미조 씨 문병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녀가 손에 든 꽃다발을 내밀었다. 꽃다발을 본 부인의 표정이 다소 누그러졌다. 왜 우리 남편 문병을? 차분한 목소리였다. 카자미는 뭐라 대답하면 좋을지 모르는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저를 성원해 주셨어요. 그 사고가 난 버스를 타기 전에 제게 말을 거셨어요. 늘 응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인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우리 남편이 그쪽을 알고 있었나요? 네, 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부인은 당황스럽다는 듯 동행한 남자를 보았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 사람이 스키 선수의 팬이었다니. 선생님은 들은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카자미와 히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실례지만 아주 유명한 선수인가요? 아니,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통문외한이라서. 카자미가 얼른 손을 내저었다. 유명하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 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아직 큰 대회에는 출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가미주 씨가 팬이라고 하시니까 더 기뻤는데. 아, 남자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다. 사장님이 스키 경기에 관심이 있으신 줄을 몰랐습니다. 스포츠는 그리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팬이라도 아드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스키 선수를 만나러 홋카이도까지 오셨다고는. 그렇겠죠. 라고 대답하는 부인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히다는 안절부절 못했다. 가미조 노부유키가 왜 카자미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그는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이 자리에서 그 연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여자는... 히다는 고개를 숙인 채 부인 쪽을 슬쩍 훔쳐보았다. 카자미를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 대화만 들어서는
그들은 가미조가 왜 삿포로에 왔는지 그 목적조차 모르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혈흔의 주인이 이 여자가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히다가 조사한 바로 가미조는 이혼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가미조의 행동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란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뿐이다. 그는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히다 카잠이라는 스키 선수를 보고서 유괴된 내 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물론 확증은 없다. 그 단계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테고 만약 아닐 경우에는 또 주위에 폐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혼자 홋카이도에 와서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다만 그런 일을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았다. 다른 사람과는 의논할 수 없어도 아내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내와 둘이 히다 카자미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무슨 이유를 들어 혈흔을 찍게 했는지도 의문이다. 히다는 새삼스레 부인을 바라보았다. 19년 전에 잃은 아이가 지금 눈 앞에 있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하고 히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히다 카자미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분은 가미조 씨가 이곳에 오신 줄 모르셨나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2, 3일 집을 비운다는 편지만 써놓고 사라졌어요. 휴대전화도 받질 않아서 어디에 갔을까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에는 놀라기 전에 홋카이도에는 왜 갔을까 생각했죠.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우리 그이인지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가신 곳을 몰랐다면 그러실 만하죠. 어쩌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훌쩍 집을 나선 건지도요. 요즘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그 사람도 몹시 지쳐 있었으니까요. 부인이 수심에 찬 눈빛을 하더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카자미를 보았다. 어떤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키 선수를 만나 기뻤다면 다행이죠. 게다가 이렇게 문병까지 와주었으니. 이걸 가미조 씨에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카자미가 다시 꽃다발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병실에 가져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인이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동행인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필요하면 제게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의 병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함에는 오다기리 다스이코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장의 비서인 듯하다. 회복되시길 바랄게요. 카자미가 명함을 꼭 쥐고서 말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히다는 긴 한숨을 쉬었다. 겨드랑이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손바닥도 축축하게 젖어 있다. 아빠, 나 너무 죄송해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카자미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범인이 노린 사람은 나잖아. 가미조 씨는 우연히 그 버스를 탔을 뿐인데. 너를 노렸다고 밝혀진 건 아니잖아. 가령 그렇다 해도 네 잘못은 아니야. 그런 짓을 저지른 범인이 나쁜 거지. 그건 알지만 하면서 카자미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까지 저만치 떨어져 있던 니시지마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금 얘기하신 상대가 가미조 씨와 관계되는 사람들입니까? 부인과 비서였어요. 카자미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니시지마가 힐끔 카자미를 보았다. 괜한 소리는 하지 않았겠죠? 카자미가 그를 노려보았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좋아요. 자, 그럼 호텔로 돌아갈까요? 히다씨,
괜찮으면 같이 타고 가시죠. 아닙니다. 난 내 차로 왔어요. 이 길로 집에 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실례하겠습니다. 니시즈마가 걸음을 내디뎠다. 카자미도 그를 따라가려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는 히다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이 불안스럽게 흔들렸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네 일만 생각하면 돼. 히다가 말했다. 카자미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니시즈마를 따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히다는 심한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가미조를 단순한 팬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저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카자미의 친아버지이고 그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연습을 시작하고 얼마 후 신고는 귀찮게 되었군 이라며 씁쓸해했다. 예의 고교 스키부가 오늘도 연습을 하러 왔는데 마침 비슷한 시간대에 한 명씩 출발하고 있었다. 그들이 신고와 똑같은 코스에서 연습한다는 것은 어제 오후 연습 때 이미 알았다. 게다가 서킷 코스를 몇 번이나 도는 셈이라 신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 섞여서 연습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무거웠다. 연습 시간을 바꿔달라고 가이즈카에게 말해보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식이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심심하지 않아서 좋잖아. 게다가 적이 있는 편이 경쟁심도 생기고 말이야. 딱히 적이라는 생각은 없는데요. 그쪽도 그럴 테고요. 가상의 적이라고 여기면 되잖아. 그리고 걔들도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고. 어제 연습 끝난 후에 그쪽 고문과 이야기했는데 신세계발 주니어 클럽이 이렇게 수준이 높을 줄은 몰랐다고 놀라시더라. 그야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죠. 이런 멍청이. 선생은 공치사를 하지 않아. 군소리 하지 말고 어서 출발해. 가이즈카가 엉덩이를 탁 치는 바람에 신구는 마지못해 출발했다.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 그러나 수분이 좀 많아서 눈에 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스키보드가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 힘들겠는데? 하고 신고는 생각했다. 여기에 와서 가이즈카에게 왁스 바르는 법도 배웠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제 손으로 왁스칠을 하고 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왁스를 고르는데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른다. 오늘 아침에도 적당히 골랐다. 아직은 앞에도 뒤에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는 숲길을 신고는 묵묵히 나아갔다. 크로스컨트리에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모든 선수가 일제히 출발하는 종목도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선수가 한 명씩 출발하는 방식을 채택한 종목이 많기 때문이다. 참 암울한 스포츠라고 신고는 생각한다. 경기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다. 차라리 마라톤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하기야 마라톤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제 밤늦게까지 들었던 에릭 클랩튼의 기타 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다. 에릭처럼 기타를 치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서만은 거의 완벽하게 음색을 재현할 수 있다. 그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없는 것이 아쉽게 생각될 만큼 에릭 클랩튼의 연주에 맞춰 손발을 움직였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나마 이 따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이 사는 방법이라고 신고는 생각했다. 가이즈카나 유즈키가 시키는 대로 크로스컨트리를 계속하기만 하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어젯밤 아버지 가시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뉴스를 통해 버스 사고를 알고는 걱정이 된 듯했다. 내 걱정은 그다지 안 해도 괜찮아. 버스 탈 일도 없고. 그래도 호텔 안이 시끌시끌할 거 아니냐. 그렇기는 한데 나랑은 관계없어. 연습도 평소대로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연습은 그대로 시키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그래서 신구는 더욱 짜증스러웠다. 그런 목소리로 얘기 좀 하지 마. 할 얘기 더 없으면 끊을게.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전화를 끊고 말았다. 그 대화를 떠올리자니 짜증스러움도 되살아났다. 그런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페이스와 리듬 따위는 무시한 채 폴을 움직이고 눈을 걷어찼다. 앞으로 쑥쑥 나아간다. 문득 앞쪽으로 시선을 향하자 빨간색 스키웨어를 입은 사람이 보였다. 앞서 나간 주자에게 따라붙은 것 같다. 게다가 그가 누구일지 신고는 대충 짐작이 갔다. 아마 후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제 오전 연습할 마음이 없어 누워있던 신고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던 부원이다. 그때는 이름을 몰랐는데 오후 연습 때 모두가 그를 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나란히 서면서 힐끔 옆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해 폴을 움직이고 있었다. 체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속도가 나지 않을 뿐이다. 신고는 그가 부원 중에서 가장 기록이 저조하다는 것을 어제 이미 알아차렸다.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후지도 신고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더니 고개까지 까딱 숙인다. 인사를 하는 것인가 보다. 신고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지만 이대로 나란히 활주하기는 어색해서 속도를 올렸다. 후지가 뒤따라오는 기척은 없었다. 순식간에 간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후에도 스키부원을 몇 명이나 앞질렀다. 딱히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감각은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스키보드와 폴을 움직였을 뿐이다. 코스를 한 바퀴 다 돌 무렵에는 먼저 출발한 스키부원 모두를 앞지른 상태였다. 스톱워치를 손에 들고 도중에 대기하던 가이즈카도 그런 상황에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두 바퀴째의 중반에 접어들 무렵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신고가 돌아보았다. 다이나믹한 폼으로 쑥쑥 다가오는 선수가 있었다. 역시 구로사와루군 하고 신고는 생각했다. 어제 오전에도 자신을 앞지른 상대였다. 후지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구로사와가 신고를 바짝 따라붙었다. 그러나 딱히 그를 의식하는 기색은 없었다. 옆에 나란히 섰나 싶었는데 그대로 앞질러 나아간다. 파워가 여느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추월을 당하자 신고도 속도를 조금 올렸다. 아직 체력에 여유가 있었다. 지금 자신의 실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뒤쫓을 수 있을까 궁금증도 일었다. 유즈키 말에 의하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렇다면 웬만한 상대와 붙어도 고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구로사와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스트라이드도 크다. 게다가 스키가 정말 매끄럽게 나아갔다. 자신이 지금 타고 있는 것과 같은 도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였다. 스키라는 명칭은 같지만 실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구로사와가 간혹 뒤돌아보았다. 신고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다. 하지만 페이스에 변화는 없다. 담담하게 기계처럼 정확한 리듬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침내 오르막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구로사와 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기색은 없다. 스키보드 앞쪽을 가운데로 모으고 힘차고 착실하게 올라간다. 신고는 어제 일이 떠올랐다. 도중에 추월당할 뻔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저지했다. 그런데 오르막을 다 올랐을 무렵 어이없이 추월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내리막에서는 거리가 완전히 벌어졌고 신고 쪽은 넘어지기까지 했다. 어디 한번 하고 신고는 생각했다. 오늘은 어제 당한 빚을 갚아주지.
신고는 구로사와를 바짝 따라붙어 똑같은 리듬으로 오르막을 올랐다. 하지만 녹록지 않았다. 이 인간 지칠 줄도 모르는군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속도다. 한편으로 그 속도에 따라붙고 있는 자신도 놀라웠다. 잠시 후 오르막의 고점에 도달할 즈음 구로사와의 속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지친 모양이다. 신고를 따돌리려고 무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기회다. 신고는 그렇게 생각했다. 구로사와 바로 뒤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러고는 단숨에 속도를 올렸다. 마침 오르막 최고점에 도달했다. 신고가 구로사와 옆을 쓱 스치고 지나갔다. 이 다음은 내리막이다. 크라우칭 스타일 자세를 취하기 전에 슬쩍 구로사와의 표정을 살폈다. 오죽이나 힘들어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로사와는 지친 기색이 털끝만큼도 없다. 지치기는커녕 신고를 보고는 희죽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먼저 가시죠 라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뭐야 이 인간, 잘난 척하기는. 신고는 활주를 시작했다. 이왕 앞섰으니 한껏 거리를 벌려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몇 초 후 신고는 의욕이 싹 달아나고 말았다. 뒤에서 내려온 구로사와가 그야말로 바람처럼 그를 추월하고 만 것이다. 마치 스키에 엔진이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 후 코스가 평지로 바뀌었지만 이미 구로사와의 모습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신고는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그를 따라붙지는 못했다. 사소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신고는 가이즈카에게 말하지 않았다. 잠깐이나마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면서 타인과 경쟁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까지들로 의욕을 보였다고 여겨지는 게 짜증스러웠다. 그건 일시적인 충동일 뿐이다. 어차피 스키를 타야 하니까 사소한 장난을 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금도 분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다. 구로사와라는 선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는 그 나름으로 분발하면 된다. 자신과는 무관하다. 가이즈카는 애제자의 기록에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흥분한 말투로 앞으로의 훈련 계획을 설명했다. 신고는 절반도 듣지 않았다. 그럼 오후에도 지금처럼 힘내자고. 혼자서 그렇게 말한 후 가이즈카는 신고의 등을 툭 치고는 호텔로 들어갔다. 신고가 쭈그리고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누가 다가와 섰다. 저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신고는 얼굴을 들었다. 맥없는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후지이였다. 이 안에 약국 있나요? 그가 호텔을 가리키며 물었다. 약국? 신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없을걸? 매점은 있지만. 매점에서 위장약 파나요? 위장약? 우리 부원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부상용 약은 갖고 있는데. 신고는 스키 부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부원이 의자에 앉아있고 스태프가 걱정스럽게 뭐라 이야기하고 있다. 배가 아픈 거라면 정로화는 있는데 그거면 되려나? 신고가 중얼거렸다. 아, 그건 파나요? 아니, 매점에서는 안 팔 거야. 신고가 일어섰다. 잠깐 따라와봐. 건조실로 들어가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다. 일일이 방으로 돌아가기가 귀찮아서 웬만한 일용잡화는 모두 이 가방에 담아둔다. 정로환도 병째로 던져 넣었다. 어렸을 때부터 위가 좋지 않아 여행을 다닐 때면 언제나 정로환이 필수품이었다. 병에서 10알 정도를 꺼내 화장지에 쌌다. 자, 여기. 후지이 쪽으로 내밀었다. 후지이는 머뭇거리는 표정이었다. 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댓말 안 써도 돼. 나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랑 같네.
그래, 그러니까 그냥 반말로 해. 아, 후지가 약간 어리둥절한 얼굴로 신구를 보았다. 왜? 뭐 또 있어? 아니, 그게 1학년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 칭찬의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지만 신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대단하기는 뭐가 대단하냐? 너희 부원 중에 진짜 빠른 사람 있잖아. 구로사와 선배요?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전국대회 단골 선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 당할 수가 없지. 하고 납득이 갔다. 이거 고마워요. 돌돌만 화장지를 들어 보이고 후지인은 건조실을 나갔다. 가미조가 입원한 병원에 다녀온 지 이틀이 지났다. 히다는 또 노스프라이드 호텔을 찾았다. 다카쿠라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카쿠라는 삿포로 시내에서 만나도 좋다고 했지만 히다는 볼 일도 있으니까 자신이 그쪽으로 가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실은 별다른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카자미의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었다. 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지나쳤다. 그날은 한쪽 차로가 통행 금지였는데 지금은 원래대로 양쪽 차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버스가 충돌한 측면벽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 로비에 있는 티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운동복 차림의 다카쿠라가 나타났다. 카자미도 함께였다. 일부러 오게 해서 미안하군. 내가 가도 좋았는데 말이야. 괜찮아. 나는 바쁜 몸이 아니니까. 스키팀 코치를 나오게 해서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듣기가 쑥스럽네. 지난 2, 3일 각자가 알아서 연습하도록 하고 있으니 말이야. 다카쿠라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카자미도 그의 옆자리에 앉는다.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여전히 전체 연습은 자제 중인가 보군.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진전이라도 있나? 히다의 물음에 다카쿠라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쪽에는 아무 정보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이 카자미의 펠레터를 전부 가져간 모양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뭘 알아냈는지 전혀 가르쳐주질 않는군. 카자미로서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 당장이라도 돌려달라고 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까지 배려할 마음은 없는 모양이야.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며 히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공무원이다.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란 건 뭐야? 히다가 말을 재촉했다. 실은 어제 아사오 씨를 만나고 왔어. 이번 월드컵 건으로 말이야. 아사오는 전 일본 스키 대표팀 감독이었던 사람이다. 다카쿠라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왔을지 히다도 대충 짐작이 갔다. 아사오 씨도 사건에 대해서 알던가? 히다가 물었다. 물론 알고 있었어. 어제 오전에 도경에서 형사가 나왔다더라고. 협박장도 받나 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 협박장에는 월드컵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니까 말이야. 협박장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히다 카자미를 멤버에서 제외하도록 월드컵은 물론 모든 시합의 출전을 포기하도록 할 것. 형사가 아사오 씨에게도 협박장에 관해 짚히는 인물이 없는지 물었다더군. 물론 없다고 대답한 모양이고. 아사오 씨가 꽤나 난감했겠네. 그렇겠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도리어 내게 묻더라고. 나 역시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월드컵 출전 멤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러자 다카쿠라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옆에 앉은 카자미를 슬쩍 보았다. 바로 그게 문제야. 카자미를 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대.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군. 대회 전까지 사건이 해결되면 더없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야.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기한이 다 될 때까지 버티다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아사오 씨의 생각이야. 해결되지 않으면 직전에 멤버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군. 바로 그게 골치 아픈 점이기도 해. 경찰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데 협박장에 휘둘리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가 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비슷한 협박장이 또 왔을 때 그때마다 방침을 바꿔야 하는가의 문제지. 그럼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카자미를 멤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뉘앙스였어. 다만 그 경우에도 본인의 의향이 가장 우선시될 거야. 가령 카자미가 갑자기 사퇴하겠다고 해도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더라고. 히다가 카자미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깍지를 꼈다 뺐다 하고 있었다. 아무튼 아사오 씨는 카자미의 마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더라고. 카자미에게 출전할 의사가 없다면 아사오 씨로서는 멤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긴 그렇네. 이때 카자미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저 출전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깔끔하게 사퇴하는 게 여러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는 방법이겠죠. 그 말에 다카쿠라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사오 씨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면서 카자미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카쿠라의 시선이 히다와 카자미 둘 사이를 오갔다. 자네와 카자미가 이번 월드컵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사퇴하라는 말은 쉬할 수 없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 목숨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 예의 버스 사고와 관계가 없다면 더욱이 그렇지. 무책임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코치인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 둘이 잘 의논해서 결정해줘야겠어. 나나 아사오 씨나 그 결정을 존중할 거야. 히다는 중압감이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월드컵이 끝난 후에 카자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결심했는데 월드컵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카자미에게 출전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카쿠라의 말대로 그녀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겠나? 다카쿠라가 진지한 눈빛으로 히다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쪽 입장도 이해가 돼. 아무튼 고마워. 카자미와 둘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면 되겠나? 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충분히 생각해도 괜찮아. 매스컴에 어떻게 발표할 건지는 스키 연맹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여유가 좀 있겠군. 그러면서 히다는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딸을 보았다. 용건은 그뿐이야. 혹시 다른 질문은? 아니 됐어. 신경 써주어서 고맙네. 고맙기는. 자, 그럼 나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야겠어. 그렇게 말하고 다카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떠났다. 한동안 카자미와 히다는 서로 말이 없었다. 카자미는 창문 밖 슬로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덩달아 히다도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부인 듯한 두 사람이 완사면에서 기분 좋게 스키를 타고 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는 것은 스키 웨어를 보면 알 수 있다. 10년 전쯤에 유행하던 패션이다. 저 사람들도 보드가 설명과 평행하게 타네. 카자미가 말했다. 그렇구나 하고 히다가 대답했다. 최신식 카빙 스키를 타면서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스키 기술은 젊었을 때 터득한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리라. 그래도 즐거워 보인다. 카자미가 중얼거렸다. 두 사람 마음이 통하는 게 이렇게 바라만 봐도 전해져. 히다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렇게 스키를 순수하게 즐겼던 게 언제까지였는지 모르겠어. 즐겁지 않니? 스키 타는 게? 카자미가 고개를 기울였다. 즐겁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뭐가 즐거운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 스키를 타는 게 즐거운 건지, 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게 즐거운 건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을 보고서 히다는 몇십 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똑같은 고민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다. 최고를 지향하는 자의 숙명이다. 양쪽 다 즐겨야지. 그럴 수 있는 선수가 강한 선수야. 그렇다면 나는 강한 선수는 못 되겠네. 적어도 이번 월드컵에는 못 나가. 나 도저히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나 때문에 희생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경기에 나갈 수가 있겠어. 히다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다. 딸은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히다는 그녀에게 적절한 조언 한마디 못해주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빠, 나 연습이나 하고 와야겠어. 슬로프를 쳐다보면서 카자미가 툭 말을 던졌다. 연습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러는 게 좋겠구나. 그러렴. 월드컵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하자. 카자미는 살았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아빠,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왠지 아빠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끼치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자, 어서 다녀와. 카자미는 까딱 고개를 숙이고는 라운지에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잘못이 없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잘못은 내가 했지. 혼자 남아서 미적지근해진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는데 하고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눈길을 그쪽으로 향한 히다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 가미주 부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히다가 허둥지둥 일어섰다. 지난번에는 실례가. 얼른 머리를 숙였다. 놀란 나머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야말로요. 일부러 찾아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지금 잠시 괜찮으실까요? 그러시죠. 하며 히다는 조금 전까지 다카쿠라가 앉아있던 자리를 권했다. 이 호텔에 묵고 계신가요? 히다가 물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바깥분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히다의 물음에 그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러봐도 반응이 없고. 아무튼 상태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꽤 심각한 상황인 듯 했다. 히다는 자신에게 이대로 가미조 노부유키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이 한숨을 쉬며 호텔 안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호텔은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면 묵지 않잖아요. 아직 짐작 가는 데가 없습니까? 없어요. 홋카이도 하면 전에 골프를 치러 왔던 적이 있을 뿐 그 사람과 연관이 있을 만한 일이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제 카자미를 만났을 때의 반응도 담담했다. 아무래도 가미조 노부유키는 정말로 아내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홋카이도에 온 것 같다. 그때 같이 계시던 남자분은 오다기리 씨요. 어제 니가타로 돌려보냈어요. 가서 그 사람이 홋카이도에 온 목적을 알아보라고요. 아까 연락이 왔는데 역시 자세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모두들 의외라고만 해요.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가 태평하게 홋카이도에 놀러 간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드님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실은 몸이 아파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참 난감하네요. 병인가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몇 살이신지요? 24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럼 대학은 벌써 졸업했겠습니다. 네, 졸업하곤 남편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대로 출근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군요. 24살이라면 카자미보다 위다. 그러니까 카자미의 오빠가 되는 셈이다. 물론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역시 댁의 따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부인은 눈을 약간 치켜뜨고 히다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따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진심이었나 봐요. 진심이라는 것은 부인이 가방을 열고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잡지 사진을 오려낸 것인 듯 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런 사진이 그 사람 지갑 안에서 나왔어요. 면허증과 함께 들어있더군요. 이건 히다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거기에 찍힌 사람은 카잠이었다. 스키복을 입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히다도 본 적이 있는 사진이었다. 중학생 때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 스포츠 잡지 기자의 취재에 응했다. 그때 스포츠 잡지에 실렸던 사진이다. 그런 사진을 늘 지니고 다녔던 걸 보면 상당한 팬이었나 봐요. 우리 그 사람 연예인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 사진이 나왔을 땐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러셨겠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댁의 따님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단순한 팬이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투병 중입니다. 혹시 뭐라도 짚히는 게 없으신지요? 글쎄요. 진상을 알려고 애쓰는 부인의 눈빛에 압도되어 히다는 그만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뜨기 위한 구실을 찾았다.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다. 저희 딸애에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이르겠습니다. 가미조 씨와 관련해서 뭐라도 생각나는 게 없는지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부인은 고개를 숙인 후 테이블에 놓인 종이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 동작을 지켜보던 히다의 머릿속에 두 가지 의문이 생겼다. 한 가지는 왜 가미주 노부유키가 카자미의 중학교 때 사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사진이 실린 스포츠 잡지는 거의 5년 전의 것이라 지금은 입수하기가 불가능할 터였다. 그러니까 가미조는 카자미가 중학생 때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에 와서 나타난 것인가? 히다는 눈을 내리깔고 가미조 부인의 모습을 살며시 훔쳐보았다. 불쑥 그녀의 이름이 세스코라는 것이 떠올랐다. 나가오카에서 가미조 노부유키에 대해 조사했을 때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의문. 이 여자는 아무 느낌도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카자미 본인을 만났을 때 직감 같은 것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히다는 초자연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리가 낳은 자식을 보았을 때는 가령 20년 가까이 못 만났다 하더라도 여자 특유의 직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미조 세스코의 태도를 보면 그제도 그렇고 카자미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본 지금도 아무 느낌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다가
히다는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카자미는 이 여자를 닮지 않았다. 자료를 바라보다가 하는 소리를 흘리고 말았다. 거기에 열거된 수치가 유즈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놀랍군요. 파일을 내려놓고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가이즈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커피잔을 들어올렸다. 숫자의 까다로운 잔에도 과연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양이군. 솔직히 이런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온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가이즈카가 집게 손가락을 세웠다. 일주일이야. 실질적으로는 딱 일주일. 그 전에는 스키에 익숙해지는 작업에 전념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기록을 재기 시작한 건 그제부터고. 그런데 불쑥 이런 기록이 나왔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네요. 녀석, 아직 스키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몰라. 힘을 실어서 그냥 보드를 끌고 달리는 거나 다름없지. 실수도 많고 리듬도 안 좋고 페이스 안배도 엉망이고 말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종반에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게 되지. 그런데 녀석은 끝까지 거의 속도가 떨어지질 않아. 물건이야, 물건. 그거야 그렇죠. B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요. 유즈키가 다시 자루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혈액에 의한 산소 공급률이 발군인데다 근육의 특성도 좋아요. 나머지는 오로지 훈련입니다. 체력과 기술 향상, 그것만 보충하면 몇 년 후에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의 왕자가 탄생할 겁니다. 문제는 본인의 기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때문에 하는 말인데 얘의 작전이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 가이즈카가 목소리를 낮췄다. 왜 이 지역 고교 스키부가 연습하러 와 있지 않나. 자네 조언대로 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시켜봤지. 유즈키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흥미로운 얘기였다. 조금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던가요? 조금이다 뭐야.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더라고. 스스로는 무시하는 척하지만 본능을 이길 순 없지. 기록이 그걸 말해주지 않나. 가이즈카가 파일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바람직하군요. 그런 일을 계기로 경기에 의욕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죠. 그러나 아직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즈키는 테이블에 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이더니 재빨리 주위를 돌아보았다. 여기는 호텔 2층에 있는 레스토랑이다. 한 구석에 파티션을 세워 나눠 놓은 공간을 신세개발 스키팀 전용 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러나? 가이즈카가 물었다. 실은 앞으로 알파인 팀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히다 카자미 선수를 전담하는 홍보 담당이 되었어요. 홍보 담당? 자네가? 그건 또 어쩌다. 의문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즈키는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가이즈카도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가이즈카는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 표정에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같은 클럽이기는 해도 알파인 팀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럼 그 버스 사고가 카자미 선수를 노린 것이란 말이야? 아직 그렇다고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주변의 형사들이 얼쩡거리는 거로군. 지난번에도 나더러 수상한 자를 못 보았느냐고 묻더니. 스키부 홈페이지에 일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범인이 그걸 보고 히다 카자미의 일정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경찰은 그렇게 추측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 각자의 일정이 제법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서 한동안은 알파인 팀 쪽에 전적으로 관계하게 되었어요. 가이즈카 씨에게는 죄송합니다. 가이즈카가 손을 내저었다. 이쪽 일은 내게 맡겨. 걱정 말라고.
다음에는 또 굉장한 기록을 보여줄 테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던 유즈키는 바로 옆 파티션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움찔 놀랐다.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뜻밖의 인물이었다. 신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유즈키가 묻자 신고가 슬렁슬렁 일어섰다. 어? 가이즈카도 놀라 몸을 뒤로 젖혔다. 아니, 거기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지금 막 왔는데요. 우리 얘기 들었니? 유즈키가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니요. 하며 고개를 젓고 신고는 자리를 뜨려 했다. 잠깐. 유즈키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점심 먹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럼 먹고 가야지. 그렇게 도망칠 거 없잖아. 도망치는 거 아닌데요? 신구가 유즈키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유즈키는 사태를 파악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군. 히다 카자미 선수 얘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렇군. 유즈키가 한숨을 쉬었다. 얘기를 들은 사람이 너여서 차라리 다행이다. 외부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이야. 너도 주니어 클럽이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의 일원이나 다름없으니 비밀은 지키겠지. 신고가 대답을 안 하자 유즈키는 그의 옆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믿어도 되겠지? 그러자 소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럼 됐어. 가이즈가 코치에게 기록 얘기 들었다. 훌륭하더라.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리고 가이즈카 쪽으로 가볍게 손을 흔든 후 유즈키는 출구로 향했다. 그때였다.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다는 표시다. 유즈키는 걸으면서 화면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연구소 부하가 보낸 문자로 제목은 긴급이었다. 액정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의 숫자가 어째 잘 안 읽힌다 했더니 돋보기 쓰는 것을 깜빡했다. 주위를 더듬어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어디에 두었을까 생각하다 머리 위로 올렸다는 게 떠올랐다. 내려서 얼른 쓴다.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거린다. 나도 나이를 먹었군. 히다는 혼자서 실소를 머금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닷새가 지났다. 히다는 지금 삿포로에 돌아와 있다. 스포츠 클럽에 나와 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가미조 노부유키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히다의 귀에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신문이나 뉴스만 봐서는 용의선상에 오른 자가 있다는 정보도 없다. 아니, 그 전에 경찰은 그 사고가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조차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서투른 사물을 처리하느라 뜸을 들이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의 이름을 보고서 히다는 긴장했다. 유즈키였다. 네. 감정을 죽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유즈키입니다. 일하시는 중일 텐데 죄송합니다. 통화 괜찮으실까요? 잠깐은 괜찮은데 왜? 무슨 일인가? 실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찾아뵈어도 될까요? 왠지 목소리에서 평소의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상관은 없는데 몇 시쯤? 2시쯤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시계바늘이 1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1시 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인 듯하다. 좋다고 대답하고서 히다는 전화를 끊었다. 맥박은 진작부터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도 땀이 배었다. 예의 샘플을 유즈키에게 건넨 후로 아직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대한 분석을 서두르겠노라고 했다. 결과가
벌써 나왔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 하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달복달 해봐야 소용없다. 유즈키는 당연한 결과를 전해주러 올 뿐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도 히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느다란 기대가 아직도 놓여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기대를 품게 한 것은 가미주 부인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호텔에서 그녀를 만나고 난 후 히다는 도저히 그녀가 카자미의 친엄마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얼굴 생김이 비슷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피부치라면 당연히 풍겨야 할 공통된 분위기 같은 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여자가 정말 카자미의 친엄마일까? 그런 의문이 줄곧 머리 한구석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이상한 망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이 히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히다는 벽에 걸린 시계를 노려보았다. 유즈키가 오면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진실을 빨리 알고 싶은 마음과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시계바늘의 움직임이 불규칙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유즈키는 2시가 조금 안 되어 왔다. 히다는 그를 스포츠클럽 1층에 있는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사무실은 누가 느닷없이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성을 잃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다. 유즈키는 양복 차림이었다. 그 탓인지 표정까지 딱딱해 보였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유즈키가 머리를 숙였다. 분석 결과가 나온 모양이로군. 히다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습니다. 단 그 샘플은 당분간 우리 쪽에서 보관하고 싶은데요. 아직 조사할 것이 있어서요. 그건 상관없고 결과를 빨리 듣고 싶군. 유즈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등을 쭉 펴고 헛기침을 한번 했다. 발견되었습니다. 턱을 밑으로 당기고는 딱 잘라 그렇게 말했다. 발견되었다니 뭐가? F 패턴 말입니다. 예의 스포츠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샘플에서요. 히다는 무덤덤한 표정을 짓기 위해 애쓰면서 심호흡을 했다. 그래, 자네가 말하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고? 그 혈흔에서 말이지. 틀림없는 거겠지? 틀림없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난 그런 걸 잘 몰라서 말인데 아내 유전자와 카자미 유전자가 그렇게 비슷하던가? 히다의 물음에 유즈키는 쓴 웃음을 보였다. 인간의 DNA는 어떤 인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가 개성을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스포츠 유전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모님과 카자미 선수의 경우 그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모녀지간이 아니라면 그렇게 일치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말이죠. 아쉽지만 카자미 선수의 스포츠 유전자 패턴은 히다 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닌 듯합니다. 유즈키는 스포츠 능력을 관장하는 유전자라는 히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다른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유즈키 자신은 그것을 미처 모르고 있다. 그는 중대한 사실을 히다에게 선고한 셈이다. 자네는 원래의 목적을 잊고 있는 듯하군. 히다의 말에 유즈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한 건 친자관계 검사였어. 혈흔이 정말 내 아내의 것인지, 그러니까 카자미 친엄마의 것인지 그걸 조사해달라고 말했을 텐데 스포츠 유전자는 그냥 덤이야. 유즈키가 긴장을 풀고 미소를 보였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자네 말로 알았네. 혈흔의 주인이 카자미의 엄마라고 생각해도 틀림없겠지. 유즈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머리를 크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틀림없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징소리처럼 히다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것 같았지만 히다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그러니까 자네 계획은 어긋난 셈이로군. 목소리가 다소 열기를 띠었다. 스키 선수로서의 내 실적과 카자미의 현재 능력에는 유전자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지 않나. 적어도 그 F 패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말이야. 유즈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히다시와 카자미 선수의 능력을 단순히 유전자만으로 관련 지으려 했던 생각은 재고해야겠죠. 그렇다면 얘기는 끝났군. 자네가 다른 카드를 손에 쥐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지. 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실은 1초라도 빨리 혼자가 되고 싶었다. 아니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뭐가 더 남았나? 히다시와 카자미 선수의 관계는 일단 미결로 해두겠습니다. 그러나 F 패턴 연구는 계속합니다. 그 패턴이 운동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사모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스키 선수는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재능이 없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히다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절반은 진심, 나머지는 연기였다. 죽은 사람이 스키에 재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가?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체육 성적, 또 운동클럽에 속해 있었다면 그 성적도 참고가 되죠. 유즈키의 말에 히다는 입을 꾹 다물었다. 불안이 온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체육 성적이 좋았다고 누구나 스키에 재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 우리가 조사한 바로 유즈키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뜀틀, 매트 운동 등의 성적은 F 패턴과 관계가 있습니다. 톱 스키어들은 한결같이 그런 운동을 잘하고 말이죠. 히다시도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다는 식의 말투에 히다는 입술을 깨물었다. 유즈키는 히다의 반론 따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듯했다. 웬일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나 했더니 이제야 납득이 갔다. 유즈키는 다른 일을 부탁할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다. 아내의 학창시절 성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 내 분명히 말하는데 집으로 찾아와 봐야 패만 될 뿐이야. 그 외의 일이라면 마음대로 하게나. 단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항의할 거야. 협력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거절하네. 히다는 손을 저으며 일어서더니 그대로 휴게실을 뒤로했다. 유즈키가 부른다 해도 돌아볼 마음이 없었다. 그러리라 예상했는지 유즈키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향해 하얀 숨을 토했다. 역시 그랬군. 히다에게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 뿐 몇 년 동안 쓸데없는 마음고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꿈도 완벽하게 무너졌다. 더는 도망칠 길이 없어졌다.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